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은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 남아공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제외됩니다. 내일부터는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입장 인원이 늘어납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에 올해 1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을 한 문 대통령은 스가 일본 총리와는 만찬장에서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휴일에도 공무원 등 관련자 20여 명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살펴보며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살 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과 아이의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이웃의 신고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정기 면담을 받던 두 사람은 지난달 마지막 면담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해외에 계신 교민들, 또 유학생과 기업인들, 자가격리 때문에 고국 방문 미룬 경우 많으시죠? 이제 숨통이 좀 트일 듯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백신을 맞아야만 입국 시에 격리가 면제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맞아도 면제하겠다고 방역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국내 백신 1차 접종률은 25%를 눈앞에 두고 있고 상반기 우선 접종 대상자 중 남은 대기자들 접종도 이틀 뒤에 시작됩니다. 오늘은 백신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현지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교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2주 격리를 면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 건 올라와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 감염 우려가 낮은데도 격리 기간 탓에 입국은 꿈도 못 꾼다는 겁니다. 이 같은 요구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이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해도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입국돼 격리가 면제됐습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 7종만 인정되고 동일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다 채우고 2주가 지나야 합니다. 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제외됩니다. 제외 공간에 신청서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뒤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입국한 뒤에는 진단검사를 3차례 받고 자가진단 앱으로 매일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접종을 마친 우리나라 국민이 출국할 때에도 격리가 면제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의는 계속 추진됩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상반기 우선 접종 대상자 가운데 남은 대기자들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30세 미만 경찰과 소방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이 대상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는데 오는 26일까지 20만 명 접종이 목표입니다. 희귀 혈전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중단됐던 상급 종합병원 등의 30세 미만 종사자들에겐 모더나 백신이 배정됐습니다. 백신 1차 신규 접종자는 38만 6천여 명, 누적 1,18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합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우리 일상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그 전주에 비해 10% 가까이 줄었고 내일부터는 스포츠 경기장, 또 공연장 입장 제한이 더 완화됩니다. 물론 산발적 집단 감염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이승종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야구 경기장. 관람객이 띄엄띄엄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감염 확산 우려로 입장 인원이 10%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입장 인원이 늘어납니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수도권은 30%, 비수도권은 절반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대중음악 공연장도 입장 인원이 최대 4,000명까지 확대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찾는 실외 스포츠 경기와 대중음악 공연은 입장 인원을 좀 더 완화하여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닷새 만에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치명률은 올 초 1.8%에서 1.34%로 감소했는데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산발적 집단 감염은 여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직장 관련해선 1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경북 영천의 영어학원, 부산 북구의 음식점, 광주 북구 주점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이달 말이면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인구 25%의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나 치명률 등은 좀 대폭 완화될 거고 정부는 환자 발생이 줄었지만 여름철 휴가 때 유동인구가 몰려 다시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족 단위로 비성수기에 휴가 계획을 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맞는 사람도 쉽지 않지만 접종 업무도 다른 백신처럼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는 의료 인력과 공무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나서서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층이 보다 편안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살핀다고 합니다. 김수영 기자가 이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는 예방접종센터. 입구부터 자원봉사자가 사전 예약 신청자를 맞이합니다. 백신 접종자가 크게 늘면서 하루 종일 접수 창구에 예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예, 맨 끝으로 가서 접수하세요. 이곳에선 75세 이상 노년층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평일은 11시간, 토요일은 6시간 동안 운영하는데 하루 최대 1000여 명이 백신을 맞습니다. 구청과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운영이 빠듯한 상황이어서 8명의 자원봉사자가 오전 오후 교대로 일을 돕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안내라든가 또는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의자에 앉혀드리고 이렇게 옷 입혀드리는 분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 모집하는 걸 보고 거기에 저희도 자원을 해서 동선 안내부터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오래 있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러면 15분? 네, 알람 울리니까 그때 제가 올게요. 서울 시내 예방접종센터 27곳에서 매일 400여 명이 의료진을 돕고 있습니다. 아, 나도 좀 젊었으면 이런 봉사를 참 했으면 좋겠다. 모든 게 안전하게 정말 질서대로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참여한 시민 자원봉사자는 모두 7,300여 명.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공헌한 숨은 공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시면서 제 손을 탁 잡으시고는 뭘 주세요. 사탕이 한 개 딱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사탕 한 개. 근데 그때 정말 눈물이 왠지 핑 돌더라고요. 그때 정말.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틀 뒤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는 복지시설 종사자는 접종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시설입니다. 생활복지사 3명이 아침부터 밤까지 8살에서 17살 아동 49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15일부터 진행되는 백신 접종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이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똑같이 아이를 돌보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휴원 조치를 하면 아이들이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긴급 돌봄을 해왔었는데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인데 소외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은 전국에 5천여 곳. 보육원처럼 복지사와 아동이 함께 상주하는 곳도 800여 곳에 달합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앞두고 확진자가 나와 시설이 폐쇄되면 당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 아이들은 어디 갈 곳도 없다라는 거죠. 이 시설 외에 다른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도 없을 뿐더러 최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백신 우선 접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에 3,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정부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신 공급량에 맞추다 보니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서둘러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위해 우리 돈 1,100억 원을 공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G7 의장국 영국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한미일, 또 한일 회담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짧은 인사만 나눴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영국의 휴양지 코널에 모인 주요 7개국 정상들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섰습니다. 백신 접종 덕분에 모두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G7 정상회의장에도 칸막이나 거리 두기는 없었습니다. 정상들은 코로나19를 종식하려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도 올해 1억 달러, 우리 돈 1,100억 원을 공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여금으로 백신을 선구매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코백스 AMC를 통해서입니다. 내년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의 백신 기부 움직임에 한국도 동참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뛰어난 백신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7 회의를 계기로 한 대면 정상 외교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독일, 호주, EU 정상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G7 의장국인 영국과 회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한국에서 주력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소개했고 존슨 총리는 한국의 방역 대응을 모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는 회의장과 만찬장에서 잠시 만나 1분 정도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별도의 한일, 한미일 회담은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G7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잠시 뒤 국빈 방문이 예정된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이 백신 문제 외에도 변화된 국제 질서에 관한 중요한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달라진 미국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데 회담이 진행 중인 영국 코널로 가봅니다. 유현중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면서요? 네,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G7 정상회의의 무게감은 낮았는데요. 다자주의와 함께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정상 간의 대화는 밀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18년 G7 정상회의 때 모습입니다. 기싸움을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굴을 찡그릴 정도로 악수 씨름을 했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만날 때마다 이랬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at you demonstrate is that leadership is partnership, and we do appreciate, and I think we can deliver great things for that. 이번 G7에서는 중국이 영향력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1대1로 정책에 대한 맞대응 계획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인프라 투자 계획에 G7 정상들이 합의했다는 건데요. 다만 정상회의에 친밀했던 분위기와는 별개로 이미 1대1로에 참여한 이탈리아, 중국과 교육 규모가 큰 독일 등은 미국의 중국 견제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회의에 발표되는 공동성명에 어떤 수위가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죠. 오늘 회의에서는 이 미국 요구대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좀 높였다는데 이거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G7 정상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신장 홍콩의 권리 존중이 필요하다는 정상 간 합의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앞서 국제법인세 문제는 앞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OECD 협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G7 국가와 한국을 포함한 4나라, 즉 11개 국가가 추인한 셈이어서 훨씬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G7 확대 정상회의는 잠시 뒤 한국 시간 내일 새벽 폐막될 예정입니다. 영국 코널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소식입니다. 2달 전 이번에 무너진 건물 인근에 다른 건축물이 위태롭게 철거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재개발 사업지에서 위험한 철거가 반복됐다는 건데 경찰은 철거 공사의 불법성 여부와 함께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2달 전 한 시민이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진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건축물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현장을 찍은 것으로 건축물 위층부터 차근차근 철거하지 않고 뒷면부터 철거하는 모습이 붕괴 사고가 난 건축물 철거 현장과 유사합니다. 해당 재개발 사업지에서 위태로운 작업이 반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찰도 철거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관리 감독 부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체 관계자 7명을 입건한 데 이어 동구청 공무원 등 2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은 철거업체가 제3의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선정의 문제점 등 해당 재개발 사업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에는 지금까지 2,800명이 넘는 추모객들이 찾았습니다. 이웃의 안타까운 희생 앞에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어린 아이들도 헌화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추모객들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도 함께 위로했습니다. 위안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 가졌고요. 저희가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잘 힘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분향했습니다. 지금까지 희생자 7명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내일은 고등학생 희생자 등 2명에 대한 발인식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5살 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동거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학대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뇌출혈 증세로 입원 중인 아이는 나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께 살던 여자친구의 5살 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28살 A씨.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아이 현재 지금 의식 못 찾고 있는데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아이 엄마는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거 없으세요? 법원은 4시간 동안 구속영장을 심사한 끝에 학대 남성은 물론 아이 친엄마에게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 10일 오후 의식을 잃은 채 119 구조대손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아이가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은 것은 물론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과 상처 등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목말을 태워주다 떨어뜨려 다쳤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아이 엄마 역시 사건 당일은 아니지만 폭행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들 남녀의 이웃 주민은 아이가 학대당하는 것 같다고 신고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두 사람을 정기 면담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마지막 면담 일정은 시간이 없다며 미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난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기관 면담도 이 때문에 미룬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입원 중인 피해 아동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최근 점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점포가 늘면서 절도 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없다 보니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치는 사건이 늘고 있는데 한 달에만 100명 넘게 검거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타깃이 되는 무인 점포, 서로의 양심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걸까요?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업원 없이 무인 점포로 운영되는 한 PC방입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는 새벽 5시. 한 남성이 계산대 밑에서 금고를 빼냅니다. 그 뒤 금고를 통째로 들고 유유히 점포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누가 이렇게 건드렸나 이 생각을 했는데 금고를 딱 보자마자 금고가 누가 가져갔구나. 너무 좀 허무하더라고요.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금고에 있던 돈 50만 원을 포함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 사라졌습니다. 업주는 무인 점포를 시작하고 벌써 2번째 절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보안업체나 선불기계나 무인화로 다 설정을 해놨는데도 그 빈틈을 노려서 훔쳐간 사람도 많이 안 좋고요. 지난 4월에는 충청도 일대 무인 점포를 놓으며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에도 전국 무인 점포 30여 곳을 돌며 현금 2,500만 원과 차량 등을 훔친 20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무인 점포 절도 사건은 2019년 200건에서 지난해 300건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이미 지난달까지만 68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 추세입니다.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무인 점포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359명으로 이 가운데 2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현금 보관 장소에 별도 잠금 장치를 해야 한다면서 중대한 피해엔 구속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생존 작가들의 소설 50편을 선정해 매주 한 편씩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 만나볼 작품은 이문열의 중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시골의 한 초등학교 교실 속에 응축한 우화 형식의 소설이죠. 아직 읽지 않은 분들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작품이지만 작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친숙한 내용 가운데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싶은 대목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작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 시골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 서울에서 전학 온 한병태는 급장 엄석대의 막강한 권력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마치 선생님처럼 친구들 위에 군림하지만 그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친구들은 오히려 엄석대에 맞서는 한병태를 탄압합니다. 하지만 엄석대의 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새 담임 선생님이 오자 반 친구들은 태도를 180도 바꿔 엄석대의 비행을 앞다투어 고발합니다. 소설이 발표된 시기는 1987년. 40살이던 작가 이문열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자 불현듯 집필을 시작해 불과 20여일 만에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제5호이라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하거나 찬반을 할 그런 적 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7년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걸 지나갔는데 이거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엄석대를 통해 군사 독재의 포갑을 풍자하면서도 독재에 굴종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일반 대중의 속성도 함께 폭로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자기가 아무리 뭐 악하든 잘났든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받들어주는 그 사회적 어떤 상황이나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엄석대를 단번에 제압한 새 담임 선생님은 반 전체를 향해 일갈합니다.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하지만 정의롭게만 보이는 이 선생님 역시 작가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르친 사람도 없는 거, 자기도 한 적 없으면서 단지 굴종했다는 거, 혹은 추수했다는 거, 이거 가지고 그렇게 모두게 때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한병태가 범죄자로 전락한 엄석대를 우연히 목격하는 것이 소설의 결말이지만 집필 당시 작가는 엄석대가 출세해서 나타난다는 또 다른 결말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나도 그거 고심을 많이 했는데 세 가지 가지고 악당은 수갑 차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전학생과 기존 학생들의 갈등이란 친숙한 설정으로 오랜 시간 대중에게 사랑받았고 미국과 유럽 등 해외 평단에서도 꾸준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염없는 그런 소시민적인 속성, 부당한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고 지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의 의미가 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문열은 특유의 보수 성향과 작가로서는 이례적인 현실 정치 참여로 논란의 중심에 서왔지만 그럼에도 오로지 문학에 헌신한 삶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작가로 각인되고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를 바라는데 가끔씩은 내가 좀 약하고 또 이게 내 자신도 비정상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내한테도 참 낭비의 죄가 하나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네, 택배 노조가 닷새째 파업 중이란 사실 여전히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직은 배송 차질이 크지 않지만 내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데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이유는 알아야겠죠. 택배 업체들이 잇따른 과로사를 예방하겠다며 공언한 대책들이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택배기사들의 잇단 과로사에 결국 고개를 숙였던 사측. 연이은 택배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택배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습니다. 석 달 뒤인 올해 1월엔 택배 분류 작업은 사측 책임이랐는데 노사정이 합의합니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 과로사 대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이런 약속과 합의가 나온 지 반년. 지금도 분류 작업은 대부분 택배기사들의 몫입니다. 분류도움을 넣는다, 택배비를 인상한다, 어쩌저쩌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류도움을 넣은 적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16시간 장시간 노동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분류도우미가 없으면 기사가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배송 시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는 거죠. 1차 합의 때 마련한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 금지 원칙도 있으나 말합니다. 과로사 방지 대책 때문에 어플도 9시면 원래 잠겨요. 근데 비상사용이라고 1시간 긴급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해도 배송이 안 끝나요. 여러모로 많이 더 힘들고 더 열악하고. 이런 탓에 과로사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택배기사 5명이 과로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택배사 측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분류인력 투입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5, 16일 다시 머리를 맞대는 택배 노사와 정부. 타결 못지않게 중요한 건 합의 이행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요즘 인천 앞바다에선 새우잡이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올려보면 새우보다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건져진다는데요. 조업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해양 쓰레기 때문에 어민들은 물고기가 아닌 쓰레기를 낚고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한강 하구 부근의 바다. 달큰한 맛이 돌아 고급 새우로 통하는 중하잡이 그물이 천천히 올라오는데 곳곳에 비닐이 엉켜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공식라면이 80년대 라면 봉지부터 아이스크림 봉지, 심지어 대북전단, 삐라도 있습니다. 새우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다 그러면은 이게 생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 민간인한테 보여주기 진짜 민망할 정도로. 선풍기까지 동원해 작은 비닐 조각들을 날려냅니다. 물에 한번 씻어서 집에 가서 바람에 한 번 더 해서 손으로 선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거의 4번 걸쳐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4시간? 어선 한 척이 잡은 새우는 30kg 정도, 20만 원 정도 벌인데 쓰레기는 150리터가 나왔습니다. 새우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힘이 들어갈 정도로 재미나게 조업들을 했는데 이제는 조업을 하면은 물고기 양보다 쓰레기가 많으니까 쉬어가는 날이 많죠. 대부분의 쓰레기가 한강을 따라 떠내려오는데 특히 비닐류는 가라앉았다 떠올랐다를 반복하며 수십 년을 떠다닙니다. 인천시는 수거된 쓰레기를 수매하는 등 2025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하천에서부터 쓰레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하천에서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칙이라든가 기준, 지침 등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입니다. 한때 30척 가까이 북적였던 포구에는 이제 7척만이 조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장마가 시작되면 쓰레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CNC의 식료품 시장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30분 CNC 장완구 주택가의 한 식료품 시장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 일대 건물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당시 시장에는 장을 보거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다음 순방 국가인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하는데요. 마침 빈에서는 뜻깊은 우리 유산이 전시 중입니다. 129년 전 양국 수교 당시 고종이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선물한 갑옷과 투구인데요. 이 귀중한 조선 왕실의 선물을 김기수 특파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유럽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 특별한 우리 문화유산이 관람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인간의 해결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을 인류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특별 전시회 조선 왕실의 갑옷과 투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투구에 장식된 용, 왕실의 상징인 5개의 발톱이 선명합니다. 이마 가리개 부분엔 봉황도 장식돼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발견된 것들과 달리 빈의 갑옷과 투구는 소장 경위에 대한 기록이 오스트리아에 남아 있습니다. 수교 이후 고종이 프란츠 요제프 황제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Was ich sehr spannend daran finde, ist, dass es ein Geschenk war, das zwar in gewisser Weise mit Krieg verbunden ist und daher, glaube ich, ein sehr starkes Symbol dafür ist, dass Korea friedliche und fruchtbare Beziehungen mit Österreich gewünscht hat. 130년에 걸친 양국 우위의 상징물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맞아 공개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양국 간의 우정을 되새기고 그리고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한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 기술과 문화 부분 등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를 논의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